자,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김영선 세무사님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쁜 시기 5월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갔고, 네. 요즘에 어떻게 근황이 되십니까? 네, 아무래도 오늘이 29일이니까요. 5월 29일입니다. 녹화하는 날짜가. 네. 또 신고도 지금 며칠 안 남긴 했는데, 네네. 뭐 할 분들은 다 이제 거의 손님들은 다. 했는데 아직도 네. 안 주신 분들이 있어요. 자료. 그래서 어, 이거 끝나고 또 들어가서 또 일을 하고 또 네, 네, 이틀 네. 동안 또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보니까 왜 이렇게 늦게 되는지를 네. 봤더니 예. 자료를 주시는 거에 있어서 늦어지니까 아, 맞습니다. 처리하는 것도 늦어지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럼요. 네. 여러분들도 자료 빨리빨리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또 우리 세무 대리인한테 뭔가 카톡이 왔는데 분명히 난 자료를 다 줬는데 자, 오늘 어떤 내용인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선 세무사님께서 일단 오늘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 아마 여러분들 이제 보실 때는 나눠서 주제 다르게 올라가실 거니까 편하신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주자 판정 실전 사례 분석. 이거 이제 뒤에 드리겠지만, 이 거주자라는 게 여러분, 우리 채널은요, 세무사님. 네. 아무래도 부동산 세금에 좀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네. 거주자 하면은, 야, 내가 조동대상 지역 아닌데 내가 뭔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잘 알려주시는데, 여러분들 그 조정, 비조정 거주자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그건데, 이게 이제 굉장히, 핫 이슈일 수도 있고, 네. 이거에 따라서 이제 공제되는 거라든지 이게 완전 달라지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이제 김영선 세무사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선 세무사고요. 네. 지금은 제 네.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무실 혹시 그래서- 위치 어디? 네, 그 서울 안국역에 있고요. 네네. 네, 그 인사동 근처예요. 네네. 그래서 인사동에 맛집도 많고요. 궁궐도 많고 네. 보실 일이 많으니 한번 혹시 나중에 상담하러 오시면 그 네. 근처에 제가 맛집 많이 알려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전에는 제가 그 유한타증권에서 한 6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네네. 네, 여기서 이제 VIP 손님들 제가 세무 자문 상담 드리고 뭐 네네. 강의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PB님들 뭐 인하우스 컨설팅 드리고 그래서 그런 업무를 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아모레퍼시픽에서 국제조세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2, 3년 정도 있었고 그리고요. 근데 제가 주로 하는 업무는 네. 제가 상속증여 양도적 재산제세 그다음에 네. 금융조세 세무대리 뭐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고요. 물론 기장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법인 뭐 개인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한타증권에서 또 이제 VIP 손님들 그 상속증에서 신고대를 또 제가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따로 오는 게 아니고 제가 유한타증권이랑 그 증권사랑 계약 맺고 이렇게 또 네네. 예, 거기 서비스 차원에서 회사는 하고 제는 신고대리 하고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예, 책도 예. 작년에 내셔서 나오셨죠? 예. 네. 올해는 책 출간 소식 없으십니까? 안 그래도 지금 입판 작업 하고 있고요. 지금 네네네. 거의 이것도 이제 거의 절판 돼가지고 네. 아마 올해 연말 정도면 또 입판 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 그때 예. 또 와주시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있는데,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무사님의 어떤 칼럼을 좀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또 따로 홈페이지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여기 QR코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이거 찍으시면 이게 잘 될 것 같고요. 저희 본문 더보기하고 고정 댓글에도 제가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혹시 문의 같은 거 할 때 저희 채널에서 보고 문의 주셨다고 하면 조금 더 낫겠죠? 그럼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예.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그 거주자 판정과 관련된 그 네. 실전 사례 분석이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 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네. 거주자, 비거주자. 뭐 당연히 뭐 한국에서 살아 계셨던 분들은 네. 뭐 당연히 거주자에 해당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는 거죠. 그 한 사례로 제가 네. 가져온 거는요, 그 3월 기사인데, 네. 그 LG가 맞사위에 123억 세금 불복, 법정 공방 이어져 이런 기사인데요. 네. 무슨 내용인지 한번 제가 간략하게만 읽어보면요. 네. 그 윤 대표는 뭐 개인 통합 조사를 받았다. 배당 소득 221억 원에 대해서 그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123억을 추징했다. 네. 근데 이게 해당 소송의 쟁점은 윤 대표의 국내 거주자 여부다. 도대체 네. 왜 이걸 구분해야 되느냐, 이걸 네네. 알아볼 텐데요. 그래서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그 거주자, 비거주자는 과세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어떻게 다르죠? 일단
여기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배당 소득에 대해서만 봐도요. 네. 제 그 전 영상 보시면 그 우리가 2천만 원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최고 세율이 50%, 그러니까 49.5%가 가는데 네. 지금 오른쪽 표 보시면요. 네. 비거주자, 뭐 국내산업증이 없다 이런 분들은 네. 여기 이상한 마크 보면 분리과세로 끝난다. 네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또 2호 배당소득이 쭉 보시면 22%, 20%, 그러니까 네. 지방세 하면 21%, 네. 분리과세로 끝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주자랑 비거주자랑 과세 체계가 아예 다르고요. 네. 그런데 그 비거주자에 대한 세금을 책정할 때는요. 네. 지금 요 표는 국내 세법이에요. 네. 근데 그 비거주자라는 거는 자기의 또 그 해외 현재 그 시민권이나 그 거주하는 국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국가랑 한국이랑 맺고 있는 조세 조약을 봐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조세 조약에 1차로 검토하고요. 2차적으로 이제 국내 소득세법을 적용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 앞서 그 사례에서도 보면요. 그 기사만 보면 네. 저는 처음에 그런 기사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비거주자로 우리나라에서 22%만 이제 세금을 내고 끝냈다. 근데 네. 국세청에서 조사해 보니까 네. 거주자 아니냐. 네. 그래서 세금을 초과분을 거주자만큼의 세금을 추징했다. 저는 이 기사인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심판례를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또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 사실관계를 여기서 얘기하면 또 조회수가 예, 안 나올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이제 일단 네. 잠깐만요, 세무사님. 일단은 자 이걸 지금 네. 듣고 계신 분들은 아니 나는 윤 대표 이분처럼 내가 무슨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무슨 LG가의 맞사이도 아닌데 어떤 거에서 이게 필요한지를 살짝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내가 왜 거주자 비거주자 이거를 좀 구분하는지 이걸 좀 아실 수 네. 있거든요. 요 이제 디테일한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윤 대표님이 그 어떤 그 사모펀드 회사 네. 거기에 중국 쪽에 그 네. 법인 대표세요. 네. 아시아 총괄하시는 분인데 네. 거기서 이제 배당금을 이제 받으신 거죠. 네네. 네, 배당금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국내 거주자로 신고를 이미 하셨어요. 옛날에. 네. 네. 근데 이게 좀 신고 내역을 자세히 보면 배당을 받아가지고 그 배당을 신고한 게 아니고요. 그 중국 법인의 네. 당기 순이익을 배당 금액으로 보고 중국 법인의 법인세 낸 거를 외국납부세액 공제로 뺐어요. 네. 이렇게 해서 세금 신고가 됐단 말이에요. 좀 네. 생소하지 않으십니까? 아, 오케이. 일단 이건 어려워요. 네, 사람들이. 이거 빼야겠다. 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 마시고. 네. 자, 그래서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거주자, 비거주자에 따라서 세무사님이 이게 네. 비거주자니까 분리과세하고 끝난 줄 알았다고 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종합과세 됐다는 거 아닙니까? 거주자라서. 그렇죠. 자, 계속 이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걸 그럼 어떤 게 이슈예요, 지금? 이게 이슈가 되는 이유는 네. 처음에 이분이 그 어쨌든 외국 배당에 대해서 국내 거주자로 신고를 했는데 예. 이제 국세청 조사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세금에 대해서 다시 이제 번복을 하신 거예요. 네. 이분이 미국 시민권자시기도 하시고 네. 한국에는 아무래도 이제 비거주자 형태로 해서 그 우리나라 세금이 좀 과도하니 이제 입장을 바꿨어요. 네. 나는 사실은 비거주자다. 네. 그래가지고 앞서 내가 많이 낸 세금을 좀 돌려줘라.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네. 마찰이 있는 거죠. 불복에서도 이미 패소가 네. 되고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아까 그 막대한 세금을 내냐 마냐 이런 네, 차이가 네. 걸려 네. 있으니까 네. 이게 상당히 큰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해당은 네, 네. 없고요. 네. 외국에 이민 가신 분들, 외국에 이민 가신 분들. 예, 그런 분들. 그리고 외국에 네, 오랫동안 나가 계신 분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네. 외국에 주재원 해가지고, 주재원. 네, 혹은 외국에 사업하시는 분들. 혹시 외국 여행도 네. 해당됩니까? 여행은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안 될 가능성이. 왜냐하면 예, 외국에 예. 나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여행도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자, 근데 여행은 네. 조금 약간 예.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하셨고, 아까 말씀하신 사업, 네, 주재원, 예. 교육은 해당됩니까? 뭐 유학에 대해서도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네네. 보통은 유학은 그 네. 이제 그 학업을 위한 거지 네, 거기서 소득 활동이 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진다. 떨어진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분들이 특히 더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예. 네, 해주시죠, 그러면. 앞에 표에서 보시다시피 그 배당 소득에 대한 22% 정도, 네네. 그거는 국내 세법이고요. 네. 그 여기 제한 세율에 따라서 이제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뭐 미국 같은 것만 봐도요. 여기 밑에 표 보시면 일단 너무 작아요. 네. 자, 좀 볼게요. 자, 네네. 미국이 배당 소득 네. 10%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근데 우리나라 배당 세율은 또 20%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인이 한국에 대해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띨 때
네. 20%가 아니고 얘는 15%를 적용해라 혹은 10%를 적용해라 네네. 예, 이 얘기입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요거를 넘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제한세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소하시겠지만 네. 그 이제 비거주자한테 적용되는 최고세율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거주자 판정에 대해서 이제 알아놔야 되는데 네. 알기 위해서는 일단 거주자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죠. 네. 거주자는 일단 한국에 주소가 있느냐, 주소가 있냐? 네. 네. 혹은 183일 이상 거소가 있어야 된다. 네. 네,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거주자가 되고요. 네. 비거주자는 그 반대의 개념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된다. 예. 네. 근데 그 주소가 뭐고 그러면 거소가 뭐냐? 그렇죠. 이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다음 네. 줄 보시면요. 주소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다가 네. 국내에 자산이 있냐 없냐 네. 요거를 따지는데 네. 제 이제 옆에 빨간색 글씨 보시면 네.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네. 그러니까 팩트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무조건 그 주소가 거소 183일 이상 무조건 따지는 건 아니고요. 네. 한국에 주소가 있고 실제로 국내에서 가족도 한국에 있고 자산도 한국에 있고 경제활동도 한국에 있고 네. 네. 이렇게 하면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봐서 네. 거주자가 되시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은 분들, 외국인분들, 네. 이제 네. 재외국민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거소로 따지게 되죠. 네. 그래서 이 거소를 따지게 될 때는 이제 183일 이상을 이렇게 딱 카운팅을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걸 통해서 이제 거주자냐 네. 비거주자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예, 예. 네. 계속 볼까요? 그래서요, 그 밑에 이제 표를 보시면 이게 네.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한국 거주자도 될 수 있고 네. 미국 거주자도 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한국세법으로 전 세계 소득 과세하고 미국에서도 과세하면 세금을 두 번 내는 꼴이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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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거주지국 판정이라고 해서 그 네. 타이브레이커 룰이라고 있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1, 2, 3, 4, 5 순서대로 어디에 속하는 이제 국가인지 그 거주자성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그 제가 하나 사례를 아이고야. 들어왔어요. 아이고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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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네. 앞에 그 5가지 네, 요건 이걸 보면 될까요? 예, 네, 그거 네, 네. 그게 요 조세 조약에 이제 다 들어가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요 한미 조약 그 3조에 보시면 요 내용이 네. 다 있다. 일단 이거는 미국과 우리나라 관계인 거죠? 그렇죠. 그럼 예. 다른 나라는 또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의 네, 요 비슷하다는 내용이. 거. 자, 그러면 네. 이 5개를 보면 항구적 주거. 네, 네. 왜 이렇게 한자만 이렇게 어려울까요? 자, 중대한 네. 이해관계 중심지, 일상적 거소. 네. 영어가 더 쉬운 것 같아. 국민, 그리고 상호 합의. 네, 이런 것들이 네, 들어가면, 들어가 있는 곳의 위치가 거소로 본다. 그런 건가요? 아, 일단 다음 네네. 페이지를 제가 보면서 네, 그럴까요? 사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 대법원 판례를 3개 가져왔는데요. 네네네. 자, 그 일단 가운데 거부터 보실까요?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그 60847 판례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한국 프로축구 선수분, 네. 프로축구 선수분이 이제 일본에 가셨어요. 네. 일본 진출해가지고 그 입단하셔가지고 3년 동안 이제 계약으로 축구 선수 활동을 하는 건데, 네. 자, 그 앞에 말씀드린 항구적 주거, 뭐 네.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요게 이제 쟁점이 되는 거였어요. 네네. 그래서 그 항구적 주거 칸을 보시면요, 네. 한국과 일본 모두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네.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 두 번째로 이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어디냐, 요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축구 선수분이 그러면 이 대상 기간 3년 동안 네. 어디에서 주로 체류했냐? 네. 일본에서 337일 체류했다. 네. 반면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그 평균적으로 28일 정도를 체류했다. 이래서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일본이다. 네. 라고 본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주소를 판정할 때는 그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까지 네, 보지 네, 않았습니까? 이제 가족도 판단합니다. 네. 아버지가 요 평균적으로 53일에서 112일 정도, 네. 어머니는 129일 정도, 네. 또 일본에 체류를 했다. 네. 마지막으로 일본 그 축구 구단에서 연봉도 주시고 차량도 주고 집도 주고 생활물품 주고 네네. 이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봤더니 이 축구 선수분은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일본이다. 네. 이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일본 거주자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비거주자니까 세금을 그렇게 많이 안 내도 된다. 네. 이런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이분은 이게 여기서 네, 하나 이게 다 비슷한 사례이긴 한데 네, 네. 이게 제가 이렇게 짤막하게 이제 압축해서 네, 이 네, 내용을 해서 네, 네, 그렇지. 네. 이게 한 가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네. 보통 뭐 축구 선수분들도 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그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 뭐 어머니가 네, 아버지가 뒷바라지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이 세무적인 입장에서 봐서도 당연한 겁니다. 네네. 이런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기준도 보면 네네. 그래서 이런 세무적인 이슈가 되게 크니까 그 항상 외국 나가실 때는 그게 또 큰 이제 돈이 걸려 있거나 하시면 가족도 네. 같이 나가시고 네네. 다 하실 미리 액션을 취하실 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방금 나온 게 이제 네. 그 중요한 내용인데 네.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외국으로 나가실 네, 때 예, 예. 그쪽에서 받는 세제 네. 세법 적용 받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경우에는 같이 나가셔라.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네. 한국 적용이 더 세법 적용이 유리하다면 놔두고 나가시고 그거죠? 그래서 네. 네, 이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항상 그 가족 관계, 그러니까 가족들 항상 어디 있느냐 네. 그것도 중요하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그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한 개념을 앞에선 잡아봤고요. 네. 이제는 이제 세목별로,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소득세 부분이 좀 문제가 되었고 이번에는 이제 상속세 부분을 네네네. 좀 이제 짚어드리고 이제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상속세도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 분이 만약에 비거주자다. 네. 그러면 국내에 있는 재산만 가지고 이제 상속세를 계산을 하죠. 국내에 있는 재산만. 예, 그러면 그 예. 말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에는 안 내죠. 안 되고 이제 그쪽 나라에서 낸다는 거죠. 그쪽 나라의 일인데 네. 이제 뭐 예를 들어 비교를 해보겠죠.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네. 거의 면세점이 매우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자산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고 네. 만약에 이제 예외 사항으로 그 뭐 비거주에 해당이 된다고 해도요. 영주 네. 목적으로 이제 귀국해서 만약에 한국에서 돌아가셨다. 네. 그러면 한국 거주자로 간주가 또 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그 거주자 비거주자의 차이점을 한번 보면 네. 이제 비과세 되는 것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국내 재산인데 국가에 기부했다. 네. 예. 국가에 이제 유증을 했다. 물론 그럴 일은 많지는 않으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비거주자도 같이 되는데 네. 이거 이제 보면 거주자분들은 네. 이 금양이면 묘토농지라고 써 있긴 했지만 이게 선산이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것들은 비과세 네. 받을 수 있지만 혹시 이제 비거주자분들이 국내에 이런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네. 거주자와 다르게 공제받을 수 없다. 네. 그리고 뭐 세 번째는 당연히 국내에 뭐 부동산 재산이 있으면 뭐 공과금 내시지 않겠습니까? 네. 국내 거만 되고 네. 채무 부채도 그 부동산과 관련된 뭐 담보된 채무라든지 그런 네. 거만 되는데 장례 비용은 또 안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예, 이제 예.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는 사항이니까 예, 여러분들 예, 그냥 보고 예.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속 문제가 중요한데 네. 그 일단 밑에 거주자분들은 이제 많이 아시잖아요. 네네. 일단 그 첫 번째 제가 숫자로만 적어놔서 뭐 헷갈리실지 모르겠는데 네네. 일단은 배우자가 있고 돌아가시기 전에 배우자가 네. 있고 자식들이 있다. 그러면 일단 일괄 공제 5억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5에서 30억 배우자 공제. 네. 그래서 최소 10억에서 35억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배우자만 계신다. 네. 그러면 7억에서 이제 32억까지. 네. 그 다음에 자식들만 있다. 상속인들만 있다. 네. 그러면 5억만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거기다가 기타 뭐 가업상속공제나 용농공제, 뭐 금연공제 이런 것들이 네. 비거주자분들은 전혀 받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비거주자분들은 기초공제 2억만 받을 수 네네. 있다라는 거. 그리고 차이점은 신고기한이 우리나라 이제 거주자분이 만약에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사망일로부터 6개월, 네. 말로부터 6개월인데 이거는 9개월이다. 네. 그리고 관할 세무서도 이제 재산이 있는 그 상속 재산이 소재지 세무서에 신고를 한다. 네네네. 이렇게 요약을 좀 할 네네.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비거주자 되면 이제 네. 이런 공제 금액이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증여세를 또 이제 요약을 해보면요. 네네. 그러니까 상속세는 이제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딱 판단을 하니까. 네, 근데 증여세는 또 이제 받으시는 분 기준이잖아요. 네네. 주는 분, 받으시는 분 다 생존해 계시고. 네, 그래서 증여재산이 뭐 국내에 있는 걸 받았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 과세가 되는데 네. 이제 그 잠깐 다음 페이지 먼저 보시면요. 이걸 볼까요? 네, 다음 네, 페이지. 예. 네. 이게 케이스별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받으시는 분에 따라서 받으시는 분이 거주자다라고 네. 하면 그 국내 모든 재산이죠.
네네. 근데 여기 두 번째 칸 보시면 네. 주시는 분은 거주자인데 네. 받는 분은 비거주자예요. 네. 그러면 국내에 있는 재산은 당연히 과세가 되는데 네. 이제 국외에 있는 재산은 어떻게 과세가 되냐가 좀 헷갈릴 네네네.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 요건을 보셔야 되는데요. 그 네. 화살표 따라가 보면 네. 그 특수관계가 없거나 없고, 없고 and. 예, 그 다음에 외국 증여세가 부과됐다. 네. 혹은 그 나라가 증여세를 부과 안 하는, 그러니까 면제된 네. 국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국외 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과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을까요? 사실 왜냐면 특수관계자가 그렇죠.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네. 뭐 아빠가 애들한테 줬다. 아, 그거는 이제 특수관계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어요? 넘어서는 경우가 별로 없겠죠. 네. 남한테 공짜로 그러니까요. 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국조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단서 조항으로 이렇게 되면 증여세가 없다. 네. 근데 사실상으로는 거의 뭐 해당이 거의 없을 해당이 것 같은데. 네. 요게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될 쓰니 네. 비거주자 외국에 있는 재산은 그렇죠. 줘도 과세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게 맞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네. 한국에 계시고 그렇죠. 네. 애들은 이미 컸고 그렇죠. 나가 네. 있고 네. 나 한국 돌아가기 싫다. 애가 좋다. 음. 그래서 이제 증여를 해주면 네. 국내 재산은 물론 국외 재산 싹 다 그렇죠. 과세된다 이거죠.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둘 다 비거주자다. 네네네. 근데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뭐 네. 과세권이 국내에 없겠죠. 그렇죠. 뭐 둘 다 어차피 비거주자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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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시 이제 앞으로 좀 예, 가면.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증여재산 공제도 뭐 당연히 공제가 안 되겠죠. 비거주자니까. 네. 네. 그러니까 여기 CF 보시면 이게 거주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배우자 6억, 네. 직계 좀비속 5천만 원, 네. 그 다음에 미성년자 2천, 네. 그 다음에 뭐 기타 1,000인데 네. 또 최근에 이제 올해부터 네, 바뀐 네. 그 혼인출산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싹 다 못 받는 거고. 네네. 그 다음에 그 4번, 네 번째는 신고기한은 뭐 동일하나 관할 네. 세무서도 이제 증여인 쪽 네네. 네, 주소지로 한다. 근데 저는 5번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네네. 그 아무래도 비거주자이니까 한국에 없잖아요. 그렇죠. 받는 사람이. 예, 그 받는 사람이 이제 세금을 내야 되나 연대납세임으로 증여제가 낸다. 그러면 요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증여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상속의 보완적인 세금이거든요. 네네네. 사실은 그 상속으로 과세가 안 될 분들은 증여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으신 것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상속세를 저도 막 검토를 해보면 상속세가 크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연대납세임 한도 내에서는 배우자가, 그러니까 네. 어머니가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게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네네. 증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검토를 하셔가지고 네. 만약에 비거주자가 맞다라고 하면 네. 증여재산 공제가 안 돼서 손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네네.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거 이것만 해도 상당히 큰 메리트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세금 떼고 나서 그 세후 재산이 훨씬 더 늘어나는 효과. 네.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제가 여기는 뭐 복잡해서 담지는 않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50억 정도를 만약에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네. 비거주자분한테 주고요. 네. 세금을 또 아버지가 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아버지 재산이 깎이면서 그 상속 재산도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두 개의 효과를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이것도 네.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네. 증여자, 거주자, 비거주자 상관없나요? 증여자가 거주자, 네. 비거주자 상관이 없나요? 증여자는 상관이 없죠. 지금 네. 증여자는 상관이 없고 네, 수증자 기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 예, 예. 그때 부모가 증여세 대납도 해도 네. 재차 증여가 아니니까 그렇죠. 세금 붙지 않는다. 야, 근데 이렇게까지 해줘야 돼요? 이제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이게 가끔 가다가 의외로 네. 헷갈려하세요. 예. 증여세를 부모님들이 낸 걸로 알고 계세요. 그렇죠. 의외로 많이. 그 이득 본 사람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수증자가 자녀가 내는데 이제 그거를 부모님이 대신 내주면 거기에 증여세가 또 붙어요. 그런데 이게 방금 세무사님 말씀하신 거는 네. 이제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과세가 이제 안 될 수 있으니 연대납세 의무, 즉 증여자가 대신 내줘도 세금이 붙지 않는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네. 보통은 그래서 그런 네, 경우도 네. 많아요. 말씀하신 대로 네, 네, 네. 세금을 받는 건 좋았어. 네, 네, 근데 세금을 내 돈으로 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아예 그냥 납부할 세금까지 얹어가지고 네, 네. 네, 그렇게 계산하는 경우도 많죠. 네, 네, 미리 네. 더 이렇게 주는 것도. 그래요. 아무튼 요게 네.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비거주자들이 네. 그 증여 받을 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좀 하나이고 나중에 아까 세무사님도 네, 말씀하셨지만 이제 상속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네. 좀 전반적인 종합적인 내용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거주자의 양도세를 네네.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데 네. 비거주자의 양도세도 일단 이게 표를 보시면요, 이제 과세가 국내, 그러니까 우리 거주자랑은 좀 틀리죠. 일단 부동산 먼저 보면요, 원래 국내 원천 소득의 원천징수 제도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원천징수를 한다? 좀 네. 생소하시지 않으세요? 그쵸. 그러니까 네. 거래 상대방이 법인일 때 네. 얘기고요. 개인일 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일 때는 보통 비거주자가 파니까, 비거주자라면 뭡니까? 보통 외국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그 세무사한테 먼저 가죠. 네. 왜냐하면 그 재외국민 인감경유라든지 네. 네. 뭐 등기를 치려면 왠지 그 확인서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네. 잔금 전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은 프로세스가 조금 다르고요. 네. 그 다음에 주식 얘기도 또 하나 하면 네. 뭐 완납자 원천징수라고는 써있지만 뭐 어려운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과세 기준이 우리나라 좀 거주자랑 틀립니다. 뭐가 틀리냐면요. 네. 일단 상장 주식만 봐도요. 네. 그 상장 주식 대주주는 뭐 지금 50억, 네. 뭐 작년만 해도 뭐 10억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우리나라 세법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상장 회사의 지분율이 25%가 넘어야 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거주자는? 네, 비거주자는. 그럼 뭐 해당될 일 거의 없겠네요. 거의 없죠. 네. 됐으면 좋겠다. 25%면. 없죠. 네. 대신 이게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세금이 구멍이냐, 루프홀은 네. 아니고요. 네. 대신 이분들은 자기네 국가에 가서 내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근데 뭐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 저도 막 제 손님이 미국 계신 분인데 제가 그 주식 계산도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네. 그분들을 보면요, 그 미국은 무조건 또 25%는 아니에요. 네, 또 국내에 뭐 국내 사업장, 고정사업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따져가지고 뭐 연간 183일 정도면 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국가별로 이것도 틀리고. 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네. 뭐 1주택 비과세 네. 간혹가다 여쭤보세요. 네. 내가 비거주자인데 한국에 집이 있어요. 네. 이거 팔면 뭐 과세냐 비과세냐?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게 저거예요. 네. 거주자만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네. 제가 비조정이었다니까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두 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네. 네. 맞아요. 저도 네.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러니까 거주했냐 마냐 이거를 네. 가끔 손님들을 물어보시면 워낙 그 조정대상 네. 지역 17년 8.2 대책이 세게 다가와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그 거주 기간을 얘기하시는 거였어요. 네. 네. 근데 제가 거주 기간 들으면 저는 이 문제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네. 상대방 입장에서 네.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어쨌든 1주택 주택이 아무리 국내 하나라도 그러니까 비거주자분들은 비과세가 안 되죠. 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민 가시기 전에 혹은 네. 뭐 외국에 뭐 사업을 하신다거나 네. 넘어가기 전에 네. 그 2년 내에 양도한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비과세가 될 수 있죠. 아마 오히려 네. 들으시는 분들이 이걸 더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네, 네. 뭐 아까 사업이라고 네. 말씀하셨지만 네네. 특히 많이 나오는 게 해외 네. 주재원. 그렇죠. 해외 네. 주재원을 쓸 때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네. 그 해외 지사가 국내 네. 법인의 100% 지분이고 그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있죠. 맞죠? 근데 네. 거기서 정말 1%만 아니어도 틀려버리는 거죠. 요건은 너무 네. 엄격하니까 그거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네. 이런 경우를 들어봤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해외 지사 가면 100% 지분 되는데 네. 일부 아닌 뭐- 경우도 많죠. 그 아닌 네. 경우도 있잖아요. 특히 저기 많죠. 뭐야 그 사회주의 국가 거기는 뭐. 또 의무적으로 이게 뭐 100% 못하게 막 하더라고요. 중국, 예. 베트남. 예. 그래서 그런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더 네.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예외적으로 요 네, 두 개 사항은요. 네네.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이건 뭐죠? 요거 네. 설명해 주세요, 세무사님. 1년 이상 이거는요. 특별한 사유. 네. 이건 뭐냐면 네네네. 그 예외 1번은요. 진짜 이민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이거 예외 1번을 적용받으려면요. 네네. 뭐 그러니까 이민 갔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네네. 근데 두 번째는요. 이민은 아니고 네네네. 그 옆에 오른쪽 보시면 네. 취약, 네네네. 근무상 현편. 네네. 그러니까 요런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내가 해외 뭐 외국에 있는 회사 다닐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러면 다 떠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유들. 네. 네, 그래서 근데 요거는 이제 계속이란 요건이 붙고 네. 그래서 얘도 어쨌든 2년 이내 팔면 비과세가 된다. 네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장기보유공제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1주택 비과세도 안 되는데 장기보유공제 그러면 80% 되는 거 아니냐. 80%도 안 되고요. 안 되지. 네, 다만 15년에 그 30%짜리 네. 얘는 되죠. 네네. 네, 비거주자분들도. 그냥 그건 일반적으로 네,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된다. 네. 이것도 안 되는 게 아니고 된다.
그래서 비거주자 양도세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네네. 그 거주자 비거주자로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내 체계가 바뀌었을 때 네네. 그 상당히 세금 체계가 확확 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그 아까 첫 번째 그 소득세 할 때 저희가 그 거주자 비거주자 정의를 한번 봤잖아요. 네. 그 개념이 다른 세목도 싹 다 끌고 오거든요. 네네. 똑같이 적용되니까 이런 사례들에 따라서 이제 내 세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은 혹시라도 미리 챙겨보실 필요가 있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때 거주자, 비거주자는 조정대상 지역 거주기간 그게 아니고 이게 세금 적용하는 그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가족들이 해외로 좀 멀리 나간다든지 오래 있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라면은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나만 움직일 거냐, 다 같이 움직일 거냐 이런 걸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바뀌면 여러분이 알고 좋아하는 뭐 비과세라든지 뭐 장특공 표2 장특공이라든지 이런 거 안 됩니다. 예, 그나마 딱 제가 지금 들은 거 중에서 하나 좋은 거는 증여세를 대신 내줄 수 있다. 증여자가. 그거밖에 안 나오시네요. 예, 저는 그게 하나 있고 이제 물론 앞에 네, 이제 뭐 네, 네. 일부 세율 조금 적은 네, 거에서 할 수 네. 있는데 그런 이제 또 상대방 국가하고 워낙 그렇죠. 다르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뭔가 달라질 수 있다.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